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가량 앞두고 어제 저녁 첫 사자 대결 TV 토론이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잘했는지, 점수는 얼마나 주셨는지. 다들 별로였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오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고요. 장면별로 하나씩 좀 따져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카 사용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룸이 보도했죠. 12만 원 한도로 끊었다. 왜 그런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정의당 심상정 선대위의 박원석 공보단장 그리고 경제사회연구원의 김종혁 언론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건가요? 네, 윤석열 후보죠. 중국에 대해서 최근에 강한 발언을 몇 번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이런 식의 사과를 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몰래 사과했다라고 누가 또 주장을 한 건가요? 바로 민주당 측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또 이에 대해서 윤 후보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좀 자세히 썰어보겠습니다. 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영끌 인터뷰는요? 네, 얼마 전 한 개인이 아파트 12채를 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편법 증여 의혹도 일고 있고 갭 투자, 갭 투기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부동산 상승세는 잠시 멈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박원석 정의당 심상정 선대위의 공보단장 그리고 경제사회연구원의 김종혁 언론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첫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 사자 대결이죠. 그 전에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토론이 있긴 있었으니 사자 대결인데 보셨죠? 다들? 네. 뭐 우여곡절 끝에 열린 토론이잖아요. 예. 법원의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가면서 굉장히 국민들 주목도도 높고 관심도 컸는데 대체로 저는 후보들이 무난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후보도 특별한 실언을 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았고 또 어느 후보도 압도하는 토론을 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TV 토론 기회가 앞으로 몇 차례 더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이제 탐색전이 끝나고 몸들이 풀렸기 때문에 2차 토론부터는 본격적인 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니 저는 뭐 쓴다 그러더니 안 써요? 아, 일단 쓰면서 다시 가볍게 총평을 먼저 듣고 가볍게 예.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재밌었.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예상했지 못했던 일도 좀 있었고 그건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쓰는 것까지 해서 일단 저희가 TV 토론의 하이라이트를 영상 구성으로 모아봤습니다. 잠깐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시장 제껴놓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후보께서 시장 시절에 하여튼 남는 거는 다 먹게 그렇게 설계를 해준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특검 윤 후보님은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편입니까? 국민을 통합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후보가 바로 저 안철수라는 것을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 일 잘하는 대통령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들 수밖에 없는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것이 뚜렷해졌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단연코 1등이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좀 위축된 자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3등으로 평가하고요. 예, 첫 주제는 첫 TV 토론 내 점수는요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4당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지만 패널 뭐 다음 주에도 또 각 당에서 나오니까 그 얘기는 또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 일단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례를 준비를 했는데 박원석 의원님과 김종혁 센터장님이 내가 본 TV 토론은 네모다라고. 예. 네. 아 이런 거 좀 시키지 그러니까 마요. 이런 건 편파적으로 하는 거죠? 예, 편파적입니다. 뭐 심상정 1등 뭐 이런 거 쓰려고 그러는구나. 아이.
저기 한자는 굳이 안 쓰셔도. 예, 먼저 쓰신 김종현 센터장님부터 잠깐 듣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으면서요. 예. 저는 예상과 달랐다. 예. 예상이 어떠셨습니까? 아니, 예상이라는 게 사실 이게 무슨 비호감 후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 선거가 특이하게도 비호감이 많다. 그래서 사실 시청률도 낮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뭐 39% 예. 정도 나와서 과거의 어떤 선거보다 과거에 물론 이제 그 이회창, 김대중, 이회창, 뭐 이인재 이분들이 했을 때는 뭐 50%가 넘었었으니까 그때는 정말 박빙의 치열한 승부였고 예. 그런데 계속 떨어졌었는데 39%포인트 나오고 또 SNS 시대라 그걸 텔레비전이 아닌 그런 유튜브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송들을 통해서 본 사람도 꽤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말로는 비호감이라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구나 라는 게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상보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분할 줄 알았는데 그런대로 재밌네 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다음에 세 번째, 난 김혜경 씨 얘기가 상당히 나올 줄 알았어요. 김혜경 씨 얘기가 나와서 야 저걸 참 얼마나 또 공방이 오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김혜경 씨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예상을 깬 거였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엄청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토론의 달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국정감사정에서도 뭐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하고 그 국정감사 하고 난 다음에 자신 만만했었잖아요. 내가 이겼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예상보다 어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 같고 아마도 김혜경 씨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 논란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못했다라고 추정을 하시는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토론 내내 야, 저 질문 언제 나올까? 누가 나한테 어떻게 질문을 할까? 혹시 또 내가 모르는 걸 또 들고 막 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사과도 바로 그 토론하기 전에 한 거 아니에요. 토론하기 전에 했고 오늘도 했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토론을 안 했으면은 또 좀 끌었을 수도 있는데 토론장에 나와서 당신 사과도 안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궁지에 몰릴 것 같으니까 미리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김혜경 씨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무거운 분위기가 사실은 느껴졌어요. 이재명 그러니까 뭐 이렇게 후보로서는. 뭐랄까요 모래주머니 같은 걸 차고 토론한 느낌이 있었다. 그런 것 같았어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써봤습니다. 군계 일심이었다. 이게 군계 일학에 빗대서 군계 특히 개자 어려운 한자인데. 제가 한자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써서 그 사실은 심상정 후보가 한동안 이제 칩거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뭐 그 바람에 저도 선거판에 불려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당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뭐 분위기상 많이 위축돼 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가 지난 대선 토론 때도 토론을 굉장히 잘한 후보로 평가를 받았었고 주목을 받았죠. 예, 그게 이제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득표를 하는데 원동력이 됐던 게 사실인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워낙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토론을 잘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던 기대가 있었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토론은 못 하는데 어떤 애티튜드랄까요? 태도랄까? 이미지 이런 게 좀 듬직하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토론에서 어떻게 위치 설정을 해야 되느냐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심상정대로 하자. 예. 저는 뭐 그 전략이 주요했다고 보고 어제 특히 이제 심상정 후보가 그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사과를 이끌어낸 대목이라든지 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물론 답을 제대로 얻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대목들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후보가 대신함으로써 어쨌든 심상정다운 토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오늘 뭐 일간지에서 전문가들이 그 종합평가 점수를 냈는데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월화수목에는 정의당 패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에 그때 또 정의당 얘기할 때는 정의당 패널 없이 저희 비판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편파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저희 시청자분들도 제가 이제 이해하실 공보단장을 겁니다. 맡고 있으니까요. 공보단장이시니까. 다른 분들을 닭이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 그러네요. 여러 닭 중에 일심이다 뭐 이런 뜻이 돼 버리는데. 뭐 닭이라고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후보들이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상과 달랐다는 그런 평가처럼
극도로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차이를 보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토론을 보인 건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였다고 봅니다. 네거티브는 지금까지도 많이 했고 또 이게 후보가 아닌 선거 관계자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후보의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 유권자들의 기대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어제 김혜경 씨 의혹이 터지긴 했으나 그거를 후보들이 직접 얘기하지 않은 거는 저는 뭐 적절했다고 봅니다. 일단 뭐 군계 1심은 알겠으니까 이제 판례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왜 김혜경 씨 얘기가 안 나왔을까? 예. 그걸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가장 근데- 요즘 핫한 사실은 그렇죠, 주제였는데. 사실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나머지 아니 이재명 후보가 자기 스스로 그 얘기를 할 리는 없잖아요. 없고, 예. 이재명 후보 빼고 나머지 세 후보인데 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성분으로서 다른 후보의 부인인 여성 문제를 건드리기가 조금 뭐 심적인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일단 이미지하고 안 맞아요. 안철수 후보가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몰아세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예.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왜 얘기를 안 꺼냈습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는 원래 스타일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약간 뭐랄까, 야야야 뭐 그런 거 갖고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냥 대장동 한 놈만 팬다. 뭐 대장동이야 후보 본인에 대한 얘기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자기 본인도 부인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다가 그런 건 덮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 문제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 일단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에 안 맞는다. 저 검찰 출입하는 검사들이나 그 만났던 기자들 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호방한 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게 스타일에도 안 맞고 또 본인의 부인 문제도 걸려 있고 그래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퍼펙트 스톰처럼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다 안 하는 쪽으로 가서 결국은 논의가 없었다. 일단 참고로 아까 이제 그 박원석 의원님도 얘기를 했으니까 편파적이다 심 후보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김준혁 센터장님은 이제 경제사회연구원의 언론센터장이지만 국민의힘 최재형 선대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 이제 내기대의에서 위원장을 하시다가 일단 선대본 개편하면서 일단 나오셨고 당적은 없으시지만 윤석열 후보에 보다 더 우호적이시죠. 편파적. 우리가 그거 이제 알고 해야 되니까. 예, 저는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 일단 그 배경을 알고 저희가 들어야 저래서 편파적일 수가 있구나라고 가늠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친절하게도 알려주시면 내놓고 편파적인 게 투명한 겁니다. 맞아요. 은근히 편파적이면 안 돼요. 아니, 그렇죠. 저 얘기하잖아요. 정권 예. 교체돼야 된다고 교체- 생각한다고. 근데 그 입장에서 말씀하신 네, 걸로. 맞습니다. 앞서 이제 왜 김혜경 씨 얘기 왜 안 나왔냐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김건희 씨 논란도 있었을 것 같고. 얘기했잖아요. 안철수 후보도 예전에 지난 대선 때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미경 교수의 갑질 의혹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TV 토론에서 내가 갑쳤습니까 했던 배경이 되는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꺼내긴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심상정 후보가 안 꺼낸 이유는 조금 오늘은 비판을 하시던데 어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질문이 나와서 이런 성격의 문제이다 이렇게 답을 했던 거고 굳이 그 얘기를 저희가 뭐 먼저 할 생각은 없었고 예. 사실 어제 토론 직전에 이게 워낙 이슈가 되고 이재명 후보 사과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시겠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안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뭐 토론에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눠야 될 것들이 많은데 뭐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다. 뭐 그런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뭐 어제 하루 종일 후보들은 안 했지만 각 당은 서로 간에 이걸 가지고서 뭐 포를 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이재명 후보도 자처했고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로 끝날까 싶어요. 나중에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사안의 성격으로 보면은 감사 이상의 어떤 사실에 관한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총평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하나하나 장면별로 보고 좀 따져보도 누가 잘했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여러 후보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공세를 벌였습니다. 특히 이제 심상정 후보의 질문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동규, 김만배 씨가 지금 재판 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배임 혐의가 네. 유죄라고 보세요? 무죄라고 보세요?
일단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뭐 혐의가 있겠죠. 혐의가 있겠지만 자기들끼리 한 녹음에 2층 이재명 알면 큰일 난다. 절대 비밀로 해라. 이런 녹음도 있고요. 아니 그건 이제 제가 네. 조금 이따 그런 점 가지고 여쭤보고요. 그냥 연결. 이 사건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딜레마를 이재명 후보께서 분명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심상정 후보의 질문. 공범이냐? 그러니까 주도했냐? 아니면 속았냐? 즉 무능했냐? 이 질문이 좀 아팠을 것 같아요. 대장동 의혹이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게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저 선거 끝날 때까지 3월 9일까지 계속 리스크일 것이고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그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 형수에 대한 욕설, 형님과 형수에 대한 욕설, 그리고 대장동, 그리고 이번에 새로 터져 나온 그 김혜경 씨의 갑질 논란, 이 세 가지가 그 선거 끝 그 투표장 갈 때까지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이명박 그 대통령이 당선되던 때 BBK, 그렇죠. 다스 이 의혹이 굉장히 컸잖아요. 예. 그게 뭐 선거 끝날 때까지만이 아니라 선거 끝나고 나서도 임기 내내 나중엔 결국에는 뭐 발목을 잡았는데 저는 비슷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말씀을 여러 개를 하셨지만 사실 해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의 성격을 보면 볼수록 공범이냐 아니면 무능이냐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논리적 선택 가능성이 없어요. 일단 뭐 그 틈을 보면 네. 어제 이재명 후보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그 입장을 얘기를 하면 일단 공공이익을 많이 하게끔 해서 5,500억 이상을 받도록 해놓고 나머지는 가져가라라고 했는데 부연을 좀 더 하자면 과거의 말들로 부연을 좀 더 하자면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팬데믹부터 해가지고 너무 좋아져가지고 급증해서 그 민간 이익이 많이 간 거고 물론 다 못 챙긴 건 있지만 공공이익 환수를 해서 최선을 다했다. 요 틈을 자, 근데 일단 공공이익 고개를 환수라는 절레절레 게 김종인 센터장님 공공이익 환수라는 게 임대주택 부지 이거를 이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는 공원부 조성 비용을 받은 예. 거고 그다음에 대장동 뭐 터널 뚫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떤 개발 사업이든 민간 사업자가 끼는 순간에 학교 부지나 임대주택 부지나 이거 기부 체납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공원 조성이라든지 뭐 또 도로나 혹은 그 터널 같은 인프라 조성 이것도 사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개발 사업에서도 그런 걸 공익환수라고 한다면 공익환수는 상식이에요. 일반적입니다. 이재명 후보만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실무선에서 이게 초과이익이 굉장히 많이 날 것 같다라는 판단을 가지고서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넣어야 된다고 거듭 건의를 했잖아요. 제안이 있었죠. 예, 네. 그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왔냐면 당시로서는 공익환수를 확정하는 게 최상의 선택이었고 만약 그 이 초과이익 환수 부분을 넣게 되면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배임이 된다. 그래서 넣지 않았다. 근데 이 논리는 지금 법정에서 김만배 씨가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나는 배임이 아니다. 시장 지침을 따랐는데 왜 배임이냐?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뭐 시의 배임이면 지침을 따랐다는 거죠. 예, 말로는 일단 나중에는 표현을 바꾸긴 그렇죠. 했습니다. 내가 배임이면은 이재명 후보도 이재명 시장도 당시 배임이 된다 이 논리거든요. 그래서 어제 물은 겁니다. 두 사람이 배임 혐의가 법률가 시기도 하니까 적용된다고 보느냐 안 된다고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안 하시고 지금과 같은 얘기만 반복하신 거예요. 자기 성과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그게 최선이었다. 근데 그게 최선이 아니었다는 게 당시의 실무선에서는 거듭된 의견이었고 왜 그러면은 수천억 원에 거의 이제 뭐 앞으로 발생할 이익까지 포함하면 1조 원에 해당하는데 그런 수천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을 유동규한테 그럼 다 맡긴 거냐 이재명 후보는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에게 이 국가의 어떤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따라 붙는 거죠. 예. 일단 뭐 이건 이재명 후보 측이 어제 TV 토론에서 좀 얘기를 뭐 한 것 같고 본인 입장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얘기 안 해도 됩니까? 예. 이렇게 아니 아니요, 그 저는 어저께 심 후보가 굉장히 아픈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본인이 답을 못 하잖아요. 그걸 만약에 배임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본인도 배임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 배임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검찰 수사라든가 나온 결과를 부인하는 것이 되니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 2010년에 저는 어저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취재를 해본 사람으로서 2010년에 저 성남시장에 당선이 됐을 때 예. 될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주민들 앞에서 저는 민영 개발을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LH가 그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고 민영 개발업자하고 둘이서 경쟁하던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대장동 사람들은 민영 개발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토지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른바 이제 그래서- 원주민들은요. 그렇죠. 원주민들이. 그래서 LH 공사 앞에 가서 양계장에서 닭을 풀어놓고 막 시위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LH가 아예 못하겠다고 그만두었던 거거든요. 그때 이재명 후보도 시장 후보도 저는 민영 개발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당선이 된 다음에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계속 갈등을 그렇게 안 되니까 이쪽에 민영 쪽에서는 뭐 로비도 하고 뇌물도 주고 이러다가 나중에 다 감옥을 간 거란 말이에요. 감방을 갔고 2014년에 성남시장 재선이 되고 난 다음에 예. 그다음에 본인이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이 있었으면 그냥 그거를 다시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면 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16석인가로 그 다수당이 됐으니까 예. 그 선거. 근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그 얘기 안 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의 반박도 같이 반영이 돼야 돼서 이 얘기는 이제 그렇죠. 여기까지 듣기로 알았습니다. 하고. 네, 그러시죠.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서 앞서 이제 제가 일부 어제 토론에 나왔던 얘기로 반박을 했는데 빙의하기는 쉽지 않아서 일단 제가 여기서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은 하도 많이 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질문은 새롭게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비된 후보를 강조했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리백이라고도 하고 알리백으로도 하는데 영어로는 알리 숫자 100인데요. 이 질문입니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아. 그러니까 이게 탄소 재생에너지 중립 100%. 재생에너지 100%를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잠깐만요. 않다고 봅니다. 예, 일단 이게 이제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리백 재생에너지를 100% 쓰자. 네. 그 제품의 전반적인 생산 과정부터 이 얘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모르는 게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그렇게 재생에너지 하는데 이 용어를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누가 그걸 아냐? 뭐 이렇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뭐 누가 그걸 아냐라고 얘기하실 문제는 아니죠. 그 박원순 의원님은 아셨습니다. 아니 그럼요, 들어봤죠. 저게 이제 에너지 전환이나 네. 또 뭐 기후위기 대응이나 이런 거에 정책적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면 한번 좀 들어봤을 만한 얘기인데, 근데 저거를 저렇게 무슨 뭐 그 퀴즈 풀이 하듯이 질문을 하는 게 저 대선 후보 토론 석상에서 꼭 필요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국가 정책이나 법이 아니거든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어떤 자율적인 이니셔티브로 우리는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100% 전력 동원을 하겠다. 예. 이런 일종의 선언이고 그런 그 캠페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협력업체들에게 뭐 요구를 하는 애플이라든지 거죠. 구글이라든지 뭐 이케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도 8개 기업이 저기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워싱이다 일종의. 그런 비판도 있는 거여서 저게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그렇게 핵심적인 그런 뭐 이슈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가 대응할 게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모르시는 바람에 저거를 이제 화제가 됐고 어떻게 보면 어제 대선 토론의 최대의 승자는 알리백이 돼버렸는데 뭐 이지백은 아는데 알리백은 모른다는. 글쎄요, 저 있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뭐 다른 관측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냐 정말 이런 어떤 비판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반면에 아니 그걸 누가 아냐 우리 국민의 몇 프로나 아냐 이게 무슨 퀴즈쇼냐 장학 퀴즈냐 대선 토론이 오히려 모르는 거 솔직히 모른다고 한 게 더 돋보인 태도였다 뭐 이런 평가가 있어서 저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정확히 후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저도 아리백이라고 들으면서 좀 무슨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박성태 앵커는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몰랐죠. 몰랐어요. 네. 근데 저걸 좀 표현 자체가 웃기잖아요. R2라는 영어에다가 100은 또 한글로 썼어요. 예. 이게 뭐 옛날에 5G를 5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이 됐던 것과 비슷한데 예. 5G면 어떻고 5G면 어떻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 R200을 원래는 그 정부 문서에는 리100 이렇게 돼 지금 있다고 뭐 그래요. 비판 댓글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것도 모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들 아까 쭉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뭔 장학 퀴즈하냐, 경제 신조어 몇 개 안다고 경제 대통령이야, 이런 질문들도 그 댓글들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은 이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몰랐고, 그리고 뭐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그걸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었을지 모르지만 뭐 대선 후보니까 알아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교수님은 아셔야 된다고. 아니 뭐 알면 좋죠. 알면 좋지만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뭐 예를 들면 무슨 협약, 조약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예. 것들이 예를 들면 뭐 파리 협약이라든가 기후 협약처럼 이 정말로 그 모르면 안 될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몰랐다면 좀 모르겠지만 저런 세부 사항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뭐 공격하는 거는 뭐 별로 뭐 윤 좋아 보이진 후보가 검사로만 26년,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른다라는 것들이 이제 약점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특히 여권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부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오늘 이재명 후보의 입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중요 과제, 국가 경제를 설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모른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될 사람이 뭐 무슨 리백이나 이런 거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또 설명을 해 가면서 좀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해가면서 했으면 오히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점수 포인트를 많이 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리백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 대장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뭐 모든 걸 내가 다 설계해서 했다고 하시면서 그 엄청난 돈이 민간업자들의 수중에 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몰랐든지 알았는지 뭐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리백보다 대장동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이재명 후보는 공익환수가 더 중요했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확정이익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뭘 잘 많이 모르시는 건 사실이에요. 이 문제 말고도. 예. 과거에 이제 당내 경선에서도 뭐 홍준표 후보라든지 원희룡 후보한테 그래서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예. 작게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좀 공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대선 후보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저게 반복되면 좋을 건 없어요. 근데 이 리백이라는 게 과연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 내지는 대한민국 국가 경제 설계를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저는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오버 중에 굉장한 오버라고 봐요. 저거는 기업들이 일종의 자율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조응에 가기 위한 하나의 기업들 주도의 캠페인이고, 저기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해서 이 무역 정복에 가로막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 2050년까지 이걸 맞춰라라고 요구하는데 맞추지 못하는 협력업체들은 협력업체 명단에서 배제될 그렇죠. 이제 수가 뭐 있어서 자기 서플라이 예. 체인에서 빼겠다. 예. 근데 이런 어떤 그 구상을 가지고서 애플 같은 기업들이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애플같이 그런 중요한 기업이 이제 그런 방침을 세우고 한다면은 과거에 이제 뭐 이게 비윤리적인 그런 생산 과정을 거친 아동 노동이라든지 그런 제품 수입 안 하겠다, 이런 국제적인 캠페인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 기업들도 여기에 조응을 해 가겠죠. 근데 예. 이거를 뭐 국가가 나서서 독촉하고 여기에 기업들 참여한다고 인센티브 주고 이럴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후 전환이나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서 이걸 모르거나 여기에 대응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과장돼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를 이재명 후보가 묻지 않고 그냥 부동산 재건축이나 이런 거 관련 물어봤어도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봐서 굳이 이러면 공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세간에는 예전 뭐 왜 3프로 저런 TV의 걸 인터뷰를 보면 네. 좀 약간 문맥상 안 맞는 답변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세간에는 왜 저런 걸 가지고 잘난 체하냐, 예. 저거 별로 점수 안 된다, 점수 안 이런 되죠. 평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이제 부동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청약 관련 윤 후보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과거에도 그런데 또 올랐어요. 역시 이 부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청년을 위해서 분필자에게 청약 가점 5점 부여한다고 공약하신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그럼 혹시 저 윤 후보님께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아, 되지 예. 않겠습니까? 62.6점입니다, 사실. 예, 예전에 이제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 못 만들었다라고 경선 TV 토론에서 얘기했다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청약 관련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물론 저도 청약을 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변두리에 싼 집을 중고로 사서 청약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이건 내 인생과는 이제 이 생망은 여기서 청약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논란이 한번 됐는데도 모른다는 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거는 어쨌든 공약에서 예. 군필자들에 대해서 5%의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얘기까지 예. 했었으니까 물론 이제 윤 후보가 그 얘기했듯이 이거는 내가 그냥 경제 정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을 복무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얘기한 것이다. 이런 뭐 설명을 하셨어요. 국방 정책 관련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긴 한다 하더라도 이제 지난번 그 유승민 후보가 질문을 했었던가 그랬었잖아요. 예. 경선 토론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았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열심히 배웠으면 확실히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캠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잊어버렸다, 까먹었다. 그 숫자 워낙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숫자를 기억을 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아쉽긴 했어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집을 구한 게 아니니까. 뭐 예. 아까 박 앵커나 뭐 저나 뭐 우리 박 단장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도 이제 하도 오래전에 그때 뭐 분양받아서 집을 들어간 이후로는 뭐 청약 예금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예.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박성태 앵커 사는 집의 길 건너에 저도 중고로 집을 샀기 때문에 네. 청약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각선 건너편에 예, 계십니다. 청약 예. 그래서 만점을 저도 몰라요. 예. 근데 이거는 한번 논란이 됐던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공약을 발표했으면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엔 숙지하고 나오셨어야 마땅하다.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자신 있게 40점이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 저거는 외웠다가 잊어버린 게 아니고 뭐 다른 거하고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특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가깝고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까 알리백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 부동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여러 번 해왔는데 논란이 된 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데 열심히 관심을 갖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은 그걸 성의의 문제로 볼 수 네. 있고요. 예전에 그 노무현 이회창 두 분이 나왔을 땐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옥탑방 질문을 하니까 이회창 후보가 옥탑방을 몰랐어요. 그 단어도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실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란이 될 수 있고 과거에 정몽준 후보도 버스비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으로 이게 이제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토론은 아마 이제 뭐 열심히 외워가지고 나오시겠죠. 다른 뭐 어떤 게 또 화제가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런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적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윤석열 후보가 정책적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아직은 낮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치도 생각이 안 나고 원리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설명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이해가 된 건데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잘 못하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12년 동안 성남시장 두 번에 걸쳐서 하고 경기도지사를 한 분의 행정 경험과 같을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뭐 안철수 후보도 처음에 좀 기억나는데 그 처음 나왔을 때는 이효리 씨를 모르더라고요. 그때 소녀시대가 뭐죠?라고 해서 그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뭐 자기 분야에만 했던 분이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10년 정도의 정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아시게 됐잖아요. 뭐 심상정 후보는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을 하다가 갑자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수치나 용어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들은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런 행정적인 것들, 수치나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그래서 저분을 지지하지 않을까? 어차피 그 기대를 안 갖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의 시대적 소명 의식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권 교체를 해달라, 그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달라,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별로 크게 타격을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거꾸로 저런 질문했을 때 잘 모르신다면 그건 굉장한 타격이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생각해요. 모를 수는 있는데 이건 또 말씀한 대로 리백과 달라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워야 되는데 하기 쉽지를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진 않겠죠. 대선을 앞두고서. 그게 나중에 혹시 뭐 만일에 대통령이 된 뒤에 이거 부동산 청약 가점을 좀 청년들 올려줘. 한 20점 올려버리면 또 이렇게 또 갑자기 불평등이 생기고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쓴소리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20점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20점 올려가 그 20점 올리면 그게 나랍니까? 아, 그런가요? 그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두 주요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들어봤고요. 다음은 어제 TV 토론에서 나왔던 안철수 후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안철수의 존재감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뭐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얘기를 같이 좀 할 텐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제 다른 후보들과의 약속을 받아내는 모습이 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분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 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예, 안철수의 존재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안철수 후보를 얘기하는 건 특히 이제 이번 대선이 여야 주요 후보들이 비호감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제3의 후보로서 계속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TV 토론으로 첫 대중 앞에서 좀 더 공개적으로 섰는데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아니 근데 존재감을 보였습니까? 존재감을 이제 몇 가지 부분에서 정말 나름대로 준비된 후보구나라는 느낌은 줬어요. 줬는데 초반에 좀 상당히 긴장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초반에 좀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가면서는 좀 풀리긴 하던데 예. 제가 얼핏 듣기에는 좀 어떻게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다. 안 후보가. 그래서 이게 사람이 기라는 게 있잖아요. 왜. 예. 기라는 게 있어서 뭐 마음속으로 좀 뭐 열기, 에너지가 막 생기면 그게 이제 뭐라고 말을 안 해도 그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조금 그런 기가 좀 안 느껴지는 듯한 예,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토론 때문에 뭐 일부에서 뭐 초딩이냐 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고 그런 토론 태도 본인의 이제 뭐 습관 때문에 그런 얘기도 어제 본 건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2017년도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이제 전달력은 별로 개선이 안 됐지만 메시지가 명료해진 건 맞습니다. 예. 예전엔 좀 오락가락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갈팡질팡하다가 이제 TV 토론을 굉장히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좀 명료해진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어제 이 국민연금 가지고 모든 후보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거는 굉장히 전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금 문제는 사실 큰 당의 후보들이 회피하는 주제고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상정 후보는 사실 어제는 뭐 연금 문제는 주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 얘기를 강조해 오시다가 본인의 이제 핵심 메시지였는데 그걸 가지고 모든 후보들이 누가 되더라도 이걸 하겠다 이런 합의를 이끌어낸 거는 국민들 보기에는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죠. 예. TV 토론에서는 그런 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과를 좀 거뒀다고 보고 반면에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아닌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그런 노동관을 윤석열 후보보다 더 보수적인 노동관을 드러내면서 토론을 길게 했는데 저는 그건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합리성을 돋보여주게 만들었다 그래요. 봐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전략적으로 약간 패착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 두 분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를 들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평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의 재발견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게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로 조금 이전하는 효과들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딱히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왜요? 그냥 제 기대치대로 하셨습니다. 예. 평상시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 평가도 부정적 평가도 하지 않고 그냥 안철수 후보 다우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노원구 지역구가 같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일단 대표의 얘기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준석 대표의 워딩을 썼고요. 눈에 띄는 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얘기입니다. 재발견이다. 갑자기 1월 한때는 1월 초에는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를 엄청 비하하고 비판했는데 재발견까지 갑자기 했습니다. 어떻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충분히 비하하고 비난할 준비가 돼 있죠. 예. 다만 이제 현재의 지형이 안철수 후보가 약간 캐스팅 보트 같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안 해줘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승부를 겨뤄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박하게 평가를 하거나 혹은 뭐 공격을 하거나 폄훼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뭐 적의 적은 친구다. 네, 당 차원의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키워주자.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적극적으로 예. 우리랑 단일화해야 된다. 안철수의 비전은 우리랑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보고요. 지금 뭐 마찬가지죠.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국민의힘 뭐 의원이라든지 선거 핵심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와는 다르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계신 윤상현 의원도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의원들도 했고요.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측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과연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건가, 독자 완주를 할 건가. 저는 뭐 민주당과 단일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단일화하기보다는 그냥 안철수 후보가 독자 그렇죠. 출마를 완주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 의도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제 TV 토론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박하게 평가하지 않는 예전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지 않는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뭐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과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정치적인 자살 행위일 뿐 아니라 또 안철수 후보도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민주당과 같이 해서 끝이 안 좋았잖아요. 예. 지지 선언을 했다가 뭐 혹은 당대표를 했다가 뭐 다 여러 가지 안 좋은 경험들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해야 될 대목이 좀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지지도가 막 하락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이른바 이제 버퍼 비슷한. 그렇죠. 예. 버퍼존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수지에 물을 막아놨다가 다시 지금 빼가고 있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4.7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때 서울시장에서 안철수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바람을 막아줬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토대가 예.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에게 좀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일화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선이 한 달여 남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단일화가 너무 촉박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1월 초에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결별했을 때 지지율을 두 자릿수로 확 끌어올렸다가 다시 그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획보했을 때 지지율이 다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7, 8%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애매한 숫자예요. 포기하기도 완주하기도 단일화하기도. 어떤 선택을 하실 거로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전망보다는 예.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180석 그 강고한 야당 정권이 바뀌게 되면 예. 야당이 버티고 있는 거고 그 아마 총리 인준에서부터 장관 임명 그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한동안은 그 굉장히 거꾸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뭐 좀 수평이 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자기 우군 세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거는 안철수 후보하고도 손을 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안 그 정책의 사안에 따라서는 정의당과에게도 손을 내밀고 그런 식의 어떤 연립 정신, 연합 정신을 펴지 않고 야 우리가 권력 잡았으니까 우리 권력은 우리가 다 먹을래.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철수 한다면 후보의 입장은 어떻게 할까요? 안철수 후보는 지지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제가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새정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정치에 입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정치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한동안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대 교체를 말씀하시고 있고 단지 정권 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양당 정치 극복해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심상정 두 분 회동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또 단일화를 선택해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면 본인이 얘기했던 새정치 또 본인이 얘기하셨던 시대 교체 이런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궤가 다른 그런 선택을 하는 건데 정치인 안철수의 가치는 전 거기서 멈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설사 이번 대선에서 완주를 해서 안철수 후보가 뭐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저는 완주했을 때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정부에 누가 이제 다음 정부를 맡게 되든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내 소수파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안철수 후보든 혹은 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든 그 힘을 어쨌든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상대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뭐 일종의 대통합 정치를 펴자 이런 어떤 제스처를 안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선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180석이라는 그 의회 내에 거대 의석만 믿고 밀어붙였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가치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 뭔가 본인이 세우고 있는 목표를 이 정치의 영역에서 실현하려면 이번 대선에 완주를 하시는 게 맞다. 완주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안철수의 가치는 사라진다. 뭐 이렇게 정권 교체를 원하는 김종현 센터장의 입장에서는 센터장님의 입장에서는 미우시겠어요? 완주. 아니 저도 정권 개최를 원합니다. 진보적 정권 개최를 원해요. 저는 뭐 전혀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안철수 후보도 각자 자신의 이익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심상정 후보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어제 존재감을 잠깐 보고 그 존재감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폭로된 녹취록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 이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 후보님은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입니까? 피해자 김지은 씨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하여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윤 후보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 긍정적인 평가를 앞서 하셨는데 그러면 진보정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할 만한 그런 존재감을 보였나? 공보단장이었을 때 편파적일 수 있는데 네네. 그걸 감안해서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으로 토론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그런 점들을 보다 더 뚜렷하게 확인해가는 이제 그런 토론을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한동안 이제 선거에서 심상정이 안 보였는데 예. 심상정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왜 이번 선거에서 심상정이 필요하냐? 이제 이런 그 필요성을 증명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대목이 이재명 후보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5년 전 촛불광장에서 우리가 같이 박근혜 탄핵, 재벌개혁 외치고 경제민주화 외쳤는데 지금 너무 멀리 가셨다. 이 역주행 대선, 지금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의 양극화 불평등이 심한데 전부 다 부자 되셔야 하면서 각자 도생의 욕망만 부추기는 대선에 이른바 실용주의라는 이유로 너무 네, 많은 이재명 변화가 후보도 있다는 편승해 거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대목이 굉장히 좋았고 사실은 그런 걸 짚어줄 만한 후보는 지금 네 분의 후보 중에 심상정 후보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정의당이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이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분명한 어떤 소신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또 원래 8일 날 기자협회와 이제 JTBC가 또 중계를 하는 토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혜경 씨 얘기인데요. 경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 먹었다는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당시 비서실 소속 A씨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밝혔는데 법인카드로 계산할 때 12만 원을 한도로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안심은 비싸니까 등심으로 한 10인분 하면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 기름 제일 없는 쪽으로.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 그래봐. 그런데 왜 12만 원일까? 온라인에선 김영란법상 1인당 식사비 3만 원을 4인 기준으로 하면 3 곱하기 4, 그래서 12만 원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A씨는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4월 김혜경 씨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보면 168일치의 호르몬 약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앞서 배모사무관이 김 씨가 아닌 본인의 약이라고 해명한 것과 똑같은 약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설픈 해명일까요?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한도는 1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가 됐었죠.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용액을 이제 12만 원 이내로 해서 했다. 그리고 배 씨의 지시를 받았던 A 사무관은 그런 일이 이제 여러 번 있었다라고 얘기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건 배 씨의 입장문에서는 내가 그냥 잘 보이고 싶어서라고 했는데 핵심은 저거겠죠. 배 씨가 지나친 충성을 한 건가? 또는 혹시 김혜경 씨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다 알면서도 그냥 묵과하거나 또는 혹시 김혜경 씨가 지시했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건 뭐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저거를 김혜경 씨가 모르는데 밑에 사람이 저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자체가 언어 도단이고 궤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를 들면 그 계열사 대표, 그 언론사에 있으면서 계열사 대표 같은 거 해봤는데 하다 보면 뭐 가방을 들으려고 밑에서 막 들어주려고 하고 그러기도 해요. 과잉 충성이죠. 야, 내 가방은 내가 들어야지 네가 왜 드니?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다음부터 아무도 뭐 우리 대표는 저거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아무도 안 하거든요. 아니 저게 지속적으로 자기한테 샌드위치가 들어오고 초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소고기가 들어오는데 그게 자기가 계산한 게 아닌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게 뭐지? 라는 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런 별명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사과를 했는데 이 이재명 지사가 사과를 하기를 아니 이거 뭐 부하 직원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걸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걸 차단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대장동 때 딱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대장동 때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부하들의 잘못인 거고 그리고 그걸 내가 인지를 못하고 차단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거 뭐 부창부수라고 그러더니 저 어떻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건가라는 그런 심한 생각까지 들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명백하게 저 사과를 할 거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것이 나는 저거 치명적인 실수고 두고두고 그 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칠 거다. 사과는 이재명 후보가 벌써 여러 번 어제 그리고 오늘 이제 한숨까지 쉬긴 했습니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일단 아니 그건 사과가 아니라는 거. 아까 불찰 정도의 사과가 아니라 보다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걸 감사관 본인이 임명한 감사관한테 감사를 받게 하겠다. 대선 다 끝날 텐데요. 뭐 감사를 해서 지금 한 달 안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감사가 아니고 수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실정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약 대리 처방은 의료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카드 사용 같은 경우, 부정 사용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위반이고 또 국고손실죄에 해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사로까지 확대되면 단지 어떤 이 불찰 차원의 논란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국민의 혈세를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거든요. 그 공무원들이 조력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조력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황제 의전이니 갑질이니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건데 어제 이제 그 김혜경 여사의 그 사과문 이걸 보면 친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 친분이 있어도 공무원한테 저런 도움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굉장한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 그럴 가능성은요.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친분이 있잖아요. 그건 뭐 제가 예를 들면 저의 친한 친구가 공무원인데 친분이 있어갖고 친한 그걸로 정말 김영란법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친한 그걸로 뭐 이렇게 커피 쿠폰을 준다든지 커피 쿠폰 정도 준 게 아니고 굉장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 시간에 사실은 김혜경 씨를 서포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를 받고 국민을 위한 공무를 해야 될 사람이 전혀 조력을 받아서는 안 될 개인을 위해서 봉사를 한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 정황상 봤을 때 친분으로 준 게 아니라 그냥 그 공무원의 일이 그랬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청와대에 보면 그 제2부속실이라 그래서 영부인의 일정과 의전과 이걸 담당하는 그 실이 따로 있어요. 빗대서 말하자면은 경기도에 미리 제2부속실 차린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김건희 씨 그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김건희 씨는 제가 보기엔 약간 좀 허세가 심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꿈꾸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권력의 사유화를 실행한 겁니다. 이거 단지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규모의 크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규정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일을 했다는 배모 씨라는 분이 5급이었잖아요. 경기도의 5급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이재명 변호사 시절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직이었다가
그다음 성남시장 되니까 7급으로 별정직 7급으로 예. 왔고 이분이 이제 5급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따져보면 이분으로서는 정말 벼락출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어렵다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9급 공무원도 얼마나 힘든데 또 5급 공무원이 됐어요. 충성을 하겠죠. 그 충성이 이게 조직에 대한 국가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충성이 아니라 자기를 거기서 일약 5급 공무원을 만들어준 그분에 대한 예. 충성을 한 거예요. 그분. 이게 문제 아닌가요? 일단 뭐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에 사과를 하긴 했고, 근데 말씀하신 이제 불찰 정도로 사과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어제 이제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소고기 문제나 법인카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상이 파악된 뒤에 얘기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네, 오늘 입춘입니다. 봄의 기온은 느껴지지 않지만 뉴스 썰기는 신선하게 시작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격투기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종 격투기 대 이중 플레이. 자, 어제 TV 토론 얘기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어젯밤 사실 저도 열심히 좀 봤는데 방금 들었던 건 윤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공격당하자 반박하면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심상정 후보가 그 사드 배치에 대한 그 지적을 하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북한 이 잠수정에서 SLBM을 쏘잖아요. 이 잠수함을 타고 예를 들어 동해나 서해로 내려와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측면 공격을 하게 되면 이게 사드로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드 무용론을 주장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윤 후보가 격투기 비유로 답변을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격투기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드가 다양한 방향. 된다니까요. 사드는 이제 고고도니까 네. 뭐 사드는 옆에서 칠 때는 못 쏜다. 뭐 예. 당연하죠. 됩니다. 다양한 네. 중충적인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 제 말이에요. 시간 더. 그러니까 윤 후보의 주장은 만약에 전쟁 유사시에 한쪽으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 방어 체계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키워드처럼 제가 잡은 키워드처럼 이종 격투기처럼 다양한 기술들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커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방어 체계는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장인데 자 그런데 윤 후보가 기존에 사드 배치된 거 말고도 굳이 추가로 직구해가지고 배치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명시적으로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거든요. 바로 이 때문에 그렇다면 사드가 과연 수도권을 보호하는데 실익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다시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수도권의 실질적인 위협은 북한이 고도가 낮게 쏘는 단거리 미사일이지 이걸 요격하려면은 높은 단계에서 방어라는 사드보다는 패트리엇이나 천궁 이런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그 격투기 비유대로 따지면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천장 저 높은 데서부터 막을 게 아니라 좀 머리나 몸과 가까운 곳에서 막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게 바로 이런 주장인 거고요. 실제로 사드 말고 한국형 아이언돔, 뭐 천궁, 엘샘, 패트리엇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인 방어 체계다. 라는 게 뭐 이재명, 심상정 후보 말고도 어제 안철수 후보도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윤 후보와 세 명이 정반대 입장으로 서 있는 거고요. 참고로 그 격투기 비유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안보를 아무리 그래도 좀 격투기에 빗대는 거는 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 안보를 격투기에 빗대며 얕은 인식 수준을 안보라고 쓰고 격투기라고 읽으면 되느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하려면 격투기 용어를 꿰고 있어야겠다는 탄식이 줄을 잇습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 썰기에서 사드 추가 배치 관련해서 논쟁이 좀 쟁점이 많다 보니까 TV 토론에서 쟁점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저희가 얼추 맞췄습니다. 앵커가 잘 맞추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키워드 중에 이중 플레이도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TV 토론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바로 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전 시장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초대 중국 대사를 거쳤는데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 측이 중국에 몰래를 사고하는 이중 플레이를 했다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최근에 윤 후보 측에서 반중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뒤로는 중국 측에 사과성 해명을 하는 이중적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 사실 요 근래 젊은 MZ세대가 반중국 성향이 크다라는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 측에서는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반중 정서를 담은 정책들을 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만 좀 보면요. 대표적인 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죠. 사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인을 겨냥해서 건보료 먹튀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민주당이 그 태양광 관련된 공약을 내놓자 중국계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거다라고 최근에 공격을 한 바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윤 후보가 지난달이었습니다. 청년들, 우리나라 청년들이 중국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잠깐 이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중국 편향적인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마는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 자, 이 발언 이후에 어떤 외교적인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비춰지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뒤에서 물밑에서 해명을 했다는 게 바로 노영민 그 전 비서실장의 주장인 겁니다. 사실 중국과의 외교 논란도 있었지만 역사 왜곡 때문에 반중 정서가 생긴 것 같은데 당시 대선 후보가 외교적 표현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따로 설명했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 입장 내놓은 거 있습니까? 네, 뭐 한 2시간 전쯤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분들이 참 없는 말도 잘 지어낸다. 이렇게 짧게 반박을 했습니다. 노영민 전 의원의 어떤 이 주장에 대해서. 네. 하지만 선대위 차원에서는요. 그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했던 그 발언의 근거를 명확하게 대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오늘 노영민 전 실장과 좀 몇 번 접촉을 해보려고 했지만 연락은 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입장이 더 나올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일단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행태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정치인도 의견 표출하는 거 가능하죠. 그리고 사드를 배치가 됐다고 해서 경제 보복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짜증이 나고 따져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유력 대선 후보가 직접 나서서 직설적으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여질 건지 뭐 이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점화되고 있다. 뭐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자, 사드 관련해서 아까 나머지 후보들이 다 반대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윤석열 후보 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합류했던 홍준표 의원도 사드의 거리두기라고 있더라고요. 자, 자신의 그 사이트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드 배치보다는 나토식 핵 균형이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아예 남북한이 핵 균형을 맞추자라는 건데 이건 뭐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죠. 이거는 뭐 아무래도 한반도 비핵화 측면이라 어쨌든 뭐 사드는 좀 필요가 없다, 무용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있고. 참고로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다 보니 또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문답이. 자, JTBC 여신 강지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홍모닝입니다라고 했더니 직접 준표 형이 JTBC 기자이십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맞아요, 이거 본인? 누구시죠? 아, 본인은 아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답변을 친절하게 완료했더라고요. 의문형으로 답변을 했던데 직접 주말 중에 들어가서 나 안다라고 좀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좀 더 네. 물어보시든지. 어쨌든 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기자이십니까 하는 거 보시니까 아나운서란 걸 전혀 모르시고 답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예.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썰기 바로 보죠. 네, 두 번째 준비한 자료 바로 이겁니다.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인 3월 6일에서 9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자, 대선 직전 확진되면 투표를 못한다? 이거 좀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선이 3월 9일입니다. 근데 앞서서 3일 전부터 확진될 경우 투표를 못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그 사전투표 두 번 하는데 3월, 4월,
4일과 5일 두 번입니다. 네. 자, 5일까지는 설사 확진이 되더라도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투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 문제가 왜 나왔느냐? 오늘 한 언론에 기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3월 6일부터 본투표 당일인 9일까지 확진되는 사람은 투표가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최대 뭐 수십만 명까지다 이렇게 적혀 있던데 한마디로 최악의 코로나 사태를 가정한 어떤 전망성 기사인 거죠. 자, 그러자 바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떤 이유에서도 코로나 확진된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 자, 그렇다면은 이 내용이 사실인지 선관위도 확인해 준 사실인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투표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물어봤어요, 선관위에. 실제로 해당 기간 3월 6일부터 6, 7, 8, 9일 사이에 확진이 될 경우에는 또 자가격리 경우에는 이동권이 제한될 수가 있어서 투표가 제한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해결을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못한다. 이게 아니라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해결 방안, 투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 물론 당일날 3월 9일 투표 당일날 확진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극소수로 불가피하게 투표장에 못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무조건은 아닌 거다. 정리해보면 사전 투표일은 3월 5일까지는 확진자도 투표할 수 있지만 6일에서 9일 사이에 확진 격리되는 경우엔 추가 방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뜻 아니었어. 정말 그런 뜻 아니었어. 비가 오던 날 길모퉁이 찾지. 몇 년 전 부동산 시장에서 성행하던 갭 투자가 최근 다시 포착됐습니다. 한 개인이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무려 12채나 사들였는데 알고 보니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였습니다. 12채 아파트 모두 임대를 낀 집이었고요. 임대 보증금 외에 필요한 돈은 전부 아버지가 대신 부담했다고 하는데요.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한다고 밝혔는데 최근 높아지는 전세가율로 인해서 다시 나타난 갭 투자 관련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그 12채 사건 말고도 네. 갭 투자 위법 의심 사례가 570건 된다. 이거 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규제가 꼼꼼하다 보니까 뭐 갭 투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왔던 이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은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좀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 뭐 대표 뭐 C라는 대표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배우자와 형이 갖고 있던 가족 소유 32채의 아파트를 명의 이전을 법인으로 합니다. 본인의 회사,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주주로 있는 이런 법인에다가 명의 이전을 하는데, 근데 이제는 금액을 내지는 않고 바로 이제 명의 이전을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법인에서 그거를 단기간에 다 팔아치워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개인이 중과해야 될 양도세를 회피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법 증여 아니면은 편법 거래가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는 개인이었고 이번엔 법인으로 인한 맞습니다. 투기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갭 투자란 말이 자체가 틀렸잖아요. 갭 투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저가 아파트 매수 비중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매수가 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은 지역이 사실 충남, 천안 쪽이나 아산 쪽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이게 무려 한 8천 건 정도.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1억 원 미만의 아파트라든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경남, 이제 창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7천 건 정도가 됐고요. 3위가 인천, 경기, 부천 한 6천 건 정도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가 아파트들이 좀 남아있던 곳들 이런 것 중심으로 이제는 외지인들이 뭐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시면 보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이게 전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서울 시내 내에서도요.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또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도 꽤 많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맞습니다. 봐보면 영등포구, 뭐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아파트가 저렴했던 구 중심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샀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다 높아졌죠. 지금 현재는. 이미 이거는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이제는 높아진 상태고 또한 저가 아파트 외지인의 법인 거래 비중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2020년 7월에는요. 이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기준 아파트를 봤을 때 30%, 정확히 말씀드리면 29.6%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들이 외지인들과 법인들이 샀던 게 그런데 같은 연도의 12월에는 37%, 그다음에 21년도 8월에는 51%로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시가격 1억 원 아파트가 이렇게 외지인들이 많이 샀다. 정말 많이 늘어났네요.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그 그래프 중에 3위에 이제 수도권인 지역도 있었는데 네.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춰온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갭 투자를 올려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은 없는데 이렇게 팔다 보면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생깁니다. 근데 아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방 말씀하신 게 정확한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외지인들이 그남의 땅값을 다 올려놓고 나가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에 거의 그 매수를 한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들,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를 샀잖아요 외지인들이. 그다음에 누구한테 팔고 나왔냐 이거를 이제 국토부가 조사를 봤더니 했는데 현지인이었잖아요. 네, 현지인이 40%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올려놓고 현지인들에게 팔고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그 아까 외지인에도 법인도 있고 하지만 외국인 투기도 포함된 걸 외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좀 자료를 좀 조사해봤어요. 도대체 외국인들이 도대체 우리나라의 땅이나 아파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라고 본다고 했더니 전국 토지의 한 0.2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지는 않네라고 하실 텐데 네. 이걸 비교치를 말씀드릴게요. 여의도의 88배. 여의도 땅의 88배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상당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역차별 문제가 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세금 중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은 가구별 합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가구별 합산을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쵸. 가족들이 외국에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도 역차별도 있고 우리는 또 LTV라는 DTI 규제를 받지만은 외국인들은 자금 출처를 받지가 않습니다. 대출 조사할 규제 수가 같은 없어요. 걸 확실히 덜 받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의 그 역차별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사실 지금도 이제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 2020년도에 나왔던 70대책, 그 사각지대를 이용한 거다, 전형적인 그 수법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10 대책, 70 대책이 나왔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다 중과를 했잖아요. 뭐 양도세도 중과하고 70%를 중과하고요. 그다음에 뭐 종부세율도 중과하고 이제 취득세도 중과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억 원 이하의 아파트, 그러니까 1억 원 이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중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1.1%였거든요. 취득세가 1%,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0.1% 해서 1.1%인데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은 뭐 수백 채를 사도 계속적으로 1.1%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그 갭 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가 안 되니까 부담도 없고요. 무엇보다 지방에 있는 비규제 지역의 3억 원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양도세율도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뭐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되면은 710 대책 나왔을 때, 70 대책 나왔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1억 원 이하의 아파트 문제,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증여 많아질 거다. 그럼 증여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에는 지금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시겠지만 작년에 증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피해갈 사람들은 피해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사실 그 케이스만 해도 그것도 증여, 불법 증여 의혹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층, 뭐 저만 해도 집 사려고 하면은 엄두도 나지 않거든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모님의 경제력을 뒷받침으로 집을 구매하게 되는데 법적으로만 한번 따져볼게요. 법적으로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생활비는 아빠 카드, 소위 엄빠 카드로 해결을 하고 본인 소득은 모두 저축을 했어요. 네. 그걸로 샀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변칙 증여 혐의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엄마 아빠 카드를 안 썼으면 내가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내 돈을 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는 부모님 돈을 들여서 소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직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지금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엄마 아빠의 카드를 쓴 거를 증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번에 이제 세무조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A라는 이제는 모친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엄마가 있는데요. 이제 딸과 아들이 있어요. 근데 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이제 딸이 이제 아파트를 삽니다. 아파트를 사는데 부동산의 담보대출로 이제 받은 거예요, 은행에서. 근데 그 담보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엄마가 내주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자주 갑니다. 그다음에 또 아파트를 샀는데 그 돈도 엄마가 또 대주고 해외여행 비도 소비도 다 엄마 카드로 썼던. 사실 이렇게 보면 편법 증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아젠다, 이슈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를 모두 관계 기관에 통보해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 증여, 명의 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 불공정 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중심으로 연중 상시 조사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수록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불법적으로 일들은 벌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에 규제가 있지만 나올수록 사각지대가 또 틈타서 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시장을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게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뼈아픈 실패의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부동산 쪽에서 26번의 대책이 나왔는데요. 지금 다 실패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평가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할 수 없는 너무 잦은 규제는 사실 이제 시장을 역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편법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의 결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규제들, 뻔히 우리가 시장에서 봤을 때 예상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시장 중심으로 가는 게 더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2월 7일부터는 썰전 라이브가 3시 10분으로 시간대를 옮기는데요. 좀 더 이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